2008년 7월 15일 새벽 세종시의 한 평범한 주택. 서울로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아내는 정성스럽게 피로회복제 한 병을 건넸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것이 남편이 들은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1시간 뒤 남편의 차는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며 실신하던 젊은 미망인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효부이자 헌신적인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눈물 뒤에 감춰진 섬뜩한 시나리오를 말이죠. 완전 범죄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5년 뒤 먼지 쌓인 낡은 컴퓨터 본체 하나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복원된 하드디스크 깊은 곳에는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열흘 전 누군가가 미리 찾아본 죽음의 검색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예고한 디지털 기록과 우연히 발견된 동창의 사진 한 장. 그것들이 경고했던 거짓말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CCTV도 스마트폰 위치 추적도 없던 시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장 잔혹한 배신. 아내가 건넨 피로회복제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곁을 맴돌던 보험 설계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랑이 사리로 변하던 그 순간의 기록.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3년 9월 늦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어느 평일 오후 세종시 외곽의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허름한 컴퓨터 수리점에는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인 28살 오진우는 작업대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가 춤추는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오진우가 마우스를 딸깍거리며 답답하다는 듯 혼잣말을 툭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이 컴퓨터는 뭐 이렇게 속도가 안 나냐. 사람 속 터지게 하네. 작업 중인 데스크톱은 이틀 전 이 동네에서 5년 전에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온 과부 이서연이 맡기고 간 물건이었습니다. 이서연은 덤덤한 표정으로 낡은 본체를 건네며 이사 준비를 위해 예전에 스캔해 둔 땅 문서만 살려달라고 부탁했었죠. 오진우는 뻐근한 목을 돌리며 토지 등기 스캔본과 계약서 사본, 그리고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 파일들까지 복구된 목록을 쭉 훑어 내려갔습니다. 의뢰인이 말한 서류들은 다행히 깨끗하게 복구된 상태였는데 스크롤을 내리던 오진우의 검지손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오진우가 고개를 갸웃하며 모니터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뭐지? 인터넷 검색 기록? 날짜가 2008년 7월? 별 생각 없이 폴더를 더블 클릭한 오진우는 화면에 뜬 텍스트 파일을 보는 순간 동공이 거칠게 흔들리며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수면제 과다 복용 시 증상, 졸음운전 사고 특징, 배우자 사망 시 공동명의 토지 상속 절차와 같은 소름 끼치는 문장들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진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자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한 줄기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검색 기록의 날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정확히 2008년 7월 5일이었습니다. 오진우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서연 씨, 분명 5년 전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로 통하던 그녀의 이야기가 떠오른 오진우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급하게 강태수 2008년 고속도로 사고를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는 2008년 7월 15일 새벽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32세 남성이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했다는 짧은 기사가 떴습니다. 검색은 7월 5일, 사망은 7월 15일. 정확히 열흘 차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오진우는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사고 나기 열흘 전에 이런 걸 검색했다고? 그날 밤 오진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우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봤지만 날짜가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가게 셔터를 내린 오진우는 하드디스크와 검색 기록을 출력한 종이를 가방에 쑤셔 넣고 곧장 지역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창구 앞에 선 오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2008년 강태수 씨 사망 사건을 다시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경찰관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오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요? 갑자기 무슨 근거로 재수사를 해달라는 겁니까? 오진우가 가방에서 구겨진 출력물을 꺼내 창구 위에 탁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사건은 곧 형사과로 배당되었고 서류를 넘겨받은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 52살의 김도연이었습니다. 김도연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서류를 읽으며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니 서류를 책상에 툭 던지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5년 전에 종결된 사고를 이제 와서 다시 파라니? 가뜩이나 바빠 죽겠구만. 옆자리에서 조서를 꾸미던 31살의 후배 형사 한지훈이 의자를 끌고 다가와 서류를 곁눈질하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근데 이 검색 기록 날짜가 좀 묘하지 않습니까? 사고 딱 열흘 전이라니 냄새가 나는데요. 김도연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입에 물려다 멈칫했는데 그의 머릿속에서 2008년 여름 덥고 습했던 그날 새벽의 고속도로 현장이 안개처럼 피어올랐기 때문이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찌그러진 차량과 운전석에 축 늘어져 있던 젊은 남자,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 오열하던 아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도연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부검을 안 한다고 했었지. 한지훈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선배님이 그 사건 현장에 직접 가셨었어요? 김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시엔 유족이 워낙 강경하게 거부해서 그냥 넘어갔어. 타살 혐의점도 딱히 안 보였고. 근데 그때 뭔가 찜찜했던 게 있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김도연이 손짓했습니다. 지훈아, 일어나라. 문서고 가자. 2008년 7월 기록 싹 다 뒤져봐야겠다. 두 형사는 곰팡내 나는 경찰서 지하 문서고로 내려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박스들 사이를 헤치며 땀을 뻘뻘 흘린 끝에 2008년 교통사고 기록처를 찾아냈습니다. 김도연이 낡은 서류처를 탁자 위에 펼치자 사망자 강태수 사인은 졸음운전, 아내 이서연의 부검 거부로 부검 미실시라고 적힌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김도연은 침을 묻혀가며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 보험사에서 보내온 사망보험금 2억 원 수익자 이서연에게 지급 완료라는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던 김도연의 손이 재산 세종시 인근 토지 300평 배우자와 공동명의라고 적힌 피해자 신상 기록에서 딱 멈췄습니다. 김도연의 눈이 그 줄에서 잠시 머물렀고 그는 서류를 덮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사의 직감이 강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도연이 눈을 번쩍 뜨며 서류철을 손에 든 채 문서고 출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이서연 씨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2013년 9월 말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안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취조 책상 위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죠. 철제 의자에 앉아 있는 이서연은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김도연이 서류를 탁탁 치며 정적을 깼습니다. 한지우는 구석자리에서 노트북을 펼친 채 긴장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죠. 이서연 씨, 참고인 신분으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도연이 서류 너머로 이서연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2008년 7월 15일 새벽 남편 강태수 씨가 돌아가셨죠. 그날 상황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이서연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파르르 떨렸다가 이내 깊은 호수처럼 잠잠해졌습니다. 5년 전 일이에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김도연이 볼펜 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재차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드문드문이라도 좋으니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이서연은 잠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남편이 서울로 올라갔어요. 화요일 아침에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거든요. 몇 시쯤 집에서 나갔습니까? 새벽 2시 반쯤이요. 아침에 운전해서 가면 차 막히고 피곤하다고 차라리 새벽에 가서 회사 근처 찜질방에서라도 눈 좀 붙이겠다고 했어요. 김도연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무심한 듯 툭 던졌습니다. 출발 전에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까? 평소랑 달랐다거나. 없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피로회복제 하나 챙겨주고 조심히 다녀오라고 배웅한 게 다예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마치 수십 번 연습한 대본을 읽어내려가는 배우처럼 감정이 거세된 말투였죠. 김도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당시 부검을 거부하셨더군요. 보통 의문사면 부검부터 하는데. 이서연의 어깨가 순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녀가 입술을 꽉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차가운 주검이 된 사람을 또 칼로 째고 뒤집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매는 여전히 매섭게 빛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나중에 더 기억나는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서연이 조용히 일어나 조사실을 빠져나가자 한지훈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김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 여자 표정 보셨어요? 아까 부검 얘기할 때 눈빛 흔들리는 거. 뭔가 숨기는 게 확실합니다. 김도연은 대답 대신 꽉 막힌 벽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5년 전의 사건이 재구성되고 있었죠. 지훈아, 2008년 당시 강태수 직장 동료들 수소문해. 사고 전에 회사에서 무슨 일 없었는지 바닥까지 훑어야겠다. 며칠 뒤 두 형사는 서울 구로공단에 위치한 한 중소전자부품 회사를 찾았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음과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공장 한편, 휴게실에서 강태수의 옛 동료 3명을 만날 수 있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강태수가 법 없이도 살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동료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태수형은 진짜 진국이었어요. 월급 받으면 10원 한 장 허투루 안 쓰고 꼬박꼬박 시골에 붙이고 주말마다 마누라 본다고 내려가고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김도연이 수첩을 꺼내들며 물었습니다. 사고 전에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든가 돈 문제로 고민했다든가. 글쎄요, 딱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동료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4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최동식이었습니다. 저기 형사님들 태수 형건으로 오신 거 맞죠? 김도연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십니까? 최동식이라고 합니다. 태수 형 바로 밑에서 일했어요. 제가 형님을 친형처럼 따랐거든요. 김도연이 턱짓으로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최동식은 의자에 걸터 앉으며 머리를 극적였죠. 저도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사고 나기 일주일 전쯤인가 좀 묘한 걸 봤거든요. 김도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묘한 거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점심시간에 밥 먹고 들어오는데 회사 근처 커피숍 창가에 태수 형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낯선 남자랑 같이 있었어요. 김도연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재촉했습니다. 어떤 남자였습니까? 30대 초반쯤 말쑥하게 정장 차려입고 테이블에 서류 같은 걸 잔뜩 펼쳐놓고 태수 형한테 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태수 형은 고개 끄덕이면서 거기다 서명을 하고 있었고요. 보험 설계사처럼 보였다는 겁니까? 아, 듣고 보니 딱 그런 분위기였네요. 뭔가 계약하는 느낌? 김도연은 한지훈과 짧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지훈이 볼펜을 빠르게 놀리며 수첩의 내용을 받아 적었죠. 다음 날 두 형사는 다시 세종시 인근의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서연이 5년째 홀로 지키고 있는 집 주변은 낮은 담장과 낡은 기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전형적인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이서연의 옆집에 사는 63살 토박이 김말순을 찾아갔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김말순이 형사들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이고, 형사 양반들이 또 웬일이세요? 우리 동네에 뭔 난리가 났나? 김도연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2008년 강태수 씨 사고 건으로 뭐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아, 그 불쌍한 양반, 젊은 나이에 객사에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김말순이 혀를 차며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김도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혹시 옆집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까? 낯선 사람이 찾아온다든가 하는 거요. 김말순은 잠시 허공을 응시하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글쎄, 낯선 사람이라. 그러고 보니 있었네, 있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반반하게 생긴 젊은 남자였어요. 서울 말씨 쓰고. 서연이 그 여자가 남편 죽기 전에 몇 번 만나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지. 김도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몇 번이나 봤습니까? 두세 번은 봤을 거야. 처음엔 친정 오빠나 되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김말순이 손을 입가에 가져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근데 둘이 걷는 폼이 좀 거시기하더라고.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너무 가까이 붙어서 걷는 게 생판 남남 사이가 그렇게 걷나 싶어서 내가 혀를 찼지. 김도연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내가 그걸 어찌 알겠어. 이서연 그 여자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과부될 팔자라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지. 경찰서로 돌아온 김도연은 곧장 이서연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다시 마주 앉은 조사실
공기는 전보다 훨씬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팔짱을 낀 채 이서연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남편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집에 찾아온 남자가 있었다면서요. 테이블 위에 놓인 이서연의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한 척 되물었죠. 누구 말씀이신가요? 이웃 주민이 똑똑히 봤답니다. 서울에서 온 말끔한 젊은 남자. 아주 다정해 보였다던데. 이서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짧은 순간 불안하게 흔들렸죠. 1초, 2초, 3초. 이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 사람이요. 남편 보험 담당자였어요. 보험 담당자요? 네. 남편이 가입한 보험 서류 전달하러 몇 번 왔었어요. 그것뿐이에요. 정말이에요. 김도연은 이서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이서연 역시 지지 않고 시선을 맞받아쳤지만 그녀의 목덜미가 희미하게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베테랑 형사의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보험사에 강태수의 사망보험 가입 내역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서류 봉투를 뜯어 첫 장을 확인한 순간 김도연의 시선이 한 곳에 딱 고정됐습니다. 보험 설계사 박준혁, 소속 서울 영등포구 XX 보험 대리점. 연락처와 주소가 잉크도 마르지 않은 듯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서류를 구겨질 듯 움켜쥐며 한지훈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지훈아, 차 대기시켜라. 서울 가자. 이 박준혁이라는 놈, 낯짝 좀 봐야겠다. 2013년 10월 초 서울 영등포구의 한 낡은 상가 건물 3층 복도는 곰팡내와 담배 냄새가 섞여 퀴퀴한 공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페인트가 벗겨진 벽에 박준혁 보험 대리점이라는 작은 아크릴 간판만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죠. 김도현과 한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 2개와 가죽이 다해진 소파가 놓인 비좁은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에는 빛바랜 보험 상품 포스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책상 앞에 앉아 있던 남자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준혁은 낡은 사무실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빳빳하게 다림질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험 상담하러 오셨습니까? 김도연이 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코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박준혁 씨 되시죠? 박준혁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가 이내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네. 그런데요. 경찰이 보험쟁이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김도연이 책상 앞 의자를 턱 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2008년에 강태수 씨 보험 설계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박준혁은 고개를 갸웃하며 매끈한 턱을 문질렀습니다. 강태수라 5년 전 일이라 가물가물한데요. 고객이 워낙 많아서. 박준혁은 책상 서랍을 드르륵 열어 먼지 쌓인 파일철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그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죠. 아, 여기 있네요. 강태수 씨, 2007년 12월에 종신보험 가입하셨고 사망보험금 2억 원짜리였습니다. 그 고객이 2008년 7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 알고 계십니까? 박준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때문에 기억나네요. 젊은 나이에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김도연은 박준혁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수 씨 아내 이서연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박준혁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관계라니요? 그냥 고객의 배우자죠. 보험 상담할 때 몇 번 얼굴 본 게 답니다. 김도연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압박했습니다. 그게 답니까? 동네 주민들이 당신을 기억하던데. 이서연 씨 집에 아주 제 집 드나들듯 했다면서요. 박준혁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한번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김도연의 매서운 눈은 그 찰나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죠. 박준혁이 짐짓 여유로운 척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그거요. 시골이라 우편물 배달이 잘 안 돼서 서류 전달하러 몇 번 들른 적은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요. 옆에 서 있던 한지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박준혁 씨, 그 동네 주민 말로는 두 분이 어깨가 닿을 정도로 딱 붙어서 걷더라고 하던데요. 단순한 서비스 차원치고는 과하게 친밀해 보이는데. 박준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무의식적으로 꾹꾹 누르고 있었죠. 글쎄요. 그 시골 노인네가 뭘 잘못 보신 거겠죠. 저는 업무상 만났을 뿐입니다. 더 할 말 없습니다. 김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죠. 근데 박준혁 씨, 기억이라는 게 참 묘해서 숨기려고 하면 더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경찰서로 돌아오는 차 안 핸들을 잡은 김도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탄 한지훈이 답답하다는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인간 100%입니다. 동네 주민 얘기 나오니까 눈동자 흔들리는 거 보셨죠? 아주 능구렁이가 따로 없네요. 김도연은 앞만 응시한 채 엑셀을 밟았습니다. 이서연이랑 박준혁? 단순한 설계사와 고객 사이가 아니야. 두 사람 과거부터 파봐. 그날 밤 한지훈은 경찰서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컵라면을 씹으며 두 사람의 신상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이서연 1979년생, 충남 XX군 출신. 박준혁 1977년생, 충남 XX군 출신. 모니터를 보던 한지훈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출신 지역이 같았기 때문이죠. 한지훈은 맹렬한 기세로 키보드를 두드려 학력 정보를 추적했습니다. 잠시 후 한지훈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선배님, 찾았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며 재킷을 걸치던 김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뭐 나왔어? 이서연이랑 박준혁 같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심지어 같은 학년이었어요. 1997년 2월 졸업, 동창입니다. 김도연이 성큼성큼 다가와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두 사람의 졸업 앨범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죠. 동창이었어? 그럼 우연히 만난 게 아니구만. 다음 날 한지훈은 동창의 커뮤니티를 뒤져 2007년 가을에 동창 모임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참석자 명단에는 이서연과 박준혁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10년 만에 동창회에서 제외한 거네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남편이 박준혁한테 보험을 들었고, 김도연은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장 청구해. 2008년 6월, 7월 두 사람 통화 기록 싹 다 긁어와. 일주일 뒤 법원에서 통신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통신사에서 넘어온 방대한 분량의 엑셀 파일을 분석하던 한지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선배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한지훈이 출력한 종이 뭉치를 김도연에게 건넸습니다. 2008년 6월과 7월, 이서연과 박준혁 사이의 통화 내역은 빼곡했습니다. 하루 평균 5통 이상의 통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고받은 수십 건의 문자 메시지. 김도연이 혀를 찼습니다. 이건 업무 연락이 아니네. 아주 연애질을 했구만. 한지훈이 형광펜으로 칠한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7월 15일 새벽 3시 27분. 3시 27분이면 강태수 씨가 사고 난 게 새벽 4시 12분입니다. 사고 나기 딱 45분 전에 이서연이 박준혁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시간은 30초. 김도연은 출력물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깍지 끼고 눈을 감은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죠. 다음 날 이서연이 다시 조사실 철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도연은 아무 말 없이 통화 기록 출력물을 이서연 앞에 차르륵 펼쳐 놓았습니다. 이서연 씨, 박준혁 씨와 그냥 보험 담당자 사이라고 하셨죠? 업무상 만난 게 다라고. 이서연의 시선이 종이 위에 머무르는 순간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뭡니까? 김도연이 팔짱을 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2008년 여름 통화 기록입니다. 하루에 5번씩 통화하고 문자를 수십 통씩 주고받았더군요. 요즘은 보험 담당자랑 이렇게 애틋하게 연락합니까? 이서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창백하던 그녀의 목덜미로 붉은 기운이 확 번져나갔습니다. 김도연이 붉게 표시된 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7월 15일 새벽 3시 27분 남편분이 사고 나기 불과 45분 전에 박준혁 씨한테 전화를 하셨네요. 이건 뭡니까? 새벽 3시에 보험 문의라도 하셨습니까? 이서연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이 위태롭게 울려 퍼졌죠. 한참 뒤 이서연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사귀는 사이였어요. 사귀는 사이요? 네. 불륜이었습니다. 이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2007년 가을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거든요. 10년 만에 다시 보니까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김도연은 감정 없는 눈으로 이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7월 15일 새벽 남편 죽기 직전에 건 전화는 뭡니까? 불륜남이랑 새벽에 사랑 고백이라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서울로 출발했는지 확인하려고. 비도 오는데 걱정이 돼서. 남편 안부를 왜 내 연남한테 확인합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곧 다시 부를 테니 대답 준비해 두세요. 그럴싸한 걸로. 이서연이 비틀거리며 나간 뒤 한지훈이 김도연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배님, 저 말 믿으세요? 남편 걱정돼서 내 연남한테 전화했다는 거요. 김도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씹어뱉었습니다. 개소리지. 숨기는 게 더 있어. 아주 큰 걸 숨기고 있어. 2013년 10월 중순 경찰서에 걸려온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김도연이 무심코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것은 기계음처럼 변조된 낯선 목소리였죠. 김도연 형사님 맞으시죠? 김도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십니까? 신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님께 꼭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김도연은 직감적으로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사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설계한 보험 계약들 한번 싹 다 조사해 보세요.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보험금 타간 건이 유독 많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해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형사님 몫입니다. 뚜뚜뚜.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김도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아. 네, 선배님. 금융감독원에 당장 협조 공문 보내. 박준혁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설계한 보험계약 전부 조회해달라고 해. 며칠 뒤 금융감독원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한지훈이 서류 뭉치를 펼쳐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고 김도연도 옆에서 매의 눈으로 들여다봤죠. 선배님, 여기 좀 보세요. 제보가 맞았습니다. 한지훈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류의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박준혁이 설계한 종신보험 중에서 가입 후 1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건이 무려 3건입니다. 3건이나? 강태수 말고 또 있다고? 네. 강태수 씨 포함해서 총 3건입니다. 한지훈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007년 11월 50대 남성산에서 추락사.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 지급. 다음은요? 2009년 3월 40대 여성 저수지 익사. 사망보험금 1억 원 지급. 김도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단순 사고사로 처리되어 보험금이 정상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이거 둘 다 부검 안 했나? 네. 유족들이 강력하게 거부해서 부검 없이 종결됐답니다. 김도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턱을 괴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야. 연쇄적인 냄새가 나. 김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부에 보고해. 광역수사대 지원 요청해야겠어. 우리 힘만으론 벅차다. 다음 날 긴급사건 브리핑이 열렸고 상부는 광역수사대와의 공조를 즉각 승인했습니다. 이틀 뒤 광역수사대 소속 형사 오민재가 합류했죠. 45살의 오민재는 보험 범죄만 15년 넘게 파온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습니다. 오민재가 두꺼운 가죽 가방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도연 형사님이시죠? 오민재입니다.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김도연이 반갑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쪽은 저희가 좀 약해서요. 보내주신 자료 봤습니다. 박준혁 이 사람 아주 악질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오민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차르륵 펼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박준혁의 금융거래 내역을 싹 다 털어봤습니다. 김도연과 한지훈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죠. 3건의 보험금 지급 후에 공통적으로 수익자 계좌에서 목돈이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강태수 씨 건은 2008년 8월 이서연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뭉칫돈으로 빠져나갔고요. 5천만 원이나요? 네. 다른 2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금 받고 나서 곧바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현금이 인출됐어요. 한지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금이라 꼬리표가 없어서 추적은 어렵습니다만 정황상 박준혁 주머니로 들어갔을 확률이 99%죠. 설계해주고 뒤로 리베이트 챙긴 겁니다. 김도연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준혁이 보험 설계해주고 사고 위장해서 사람 죽게 만든 다음 보험금 탄에서 나눠 가졌다? 그림이 딱 그렇죠. 오민재가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왜 가입하자마자 죽어나갔냐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김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단을 내린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연 씨,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합니다. 당장 구속영장 청구해. 며칠 뒤 이서연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장에 갇힌 이서연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입을 꾹 다물었죠.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변호사 오면 얘기하겠습니다.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려던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다급한 연락이 온 것이죠. 김 형사님, 박준혁이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강태수 건 자기가 다 했다고 자수하겠답니다. 김도영과 한지우는 번개같이 차를 몰아 영등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자 박준혁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김도연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박준혁 씨 자수하셨다면서요? 갑자기 심경의 변화라도 생기셨나요? 박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태수 씨, 제가 죽였습니다. 자세히 한번 읊어보세요. 박준혁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혼자 한 일입니다. 이서연 씨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 혼자 욕심에 눈이 멀어서 김도연의 눈초리가 가늘어졌습니다. 혼자 했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네. 서연 씨 몰래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보험금 노리고요. 서연 씨는 피해자입니다. 김도연은 박준혁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너무나도 평온한 목소리,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였습니까? 2008년 7월 14일 밤에 서연 씨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태수 씨가 마실 피로회복제에 수면제를 탔고요. 서연 씨는 자고 있어서 몰랐습니다. 김도연은 말없이 메모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뭔가 안 맞아. 너무 술술 불잖아. 조사실을 나온 김도연이 한지훈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박준혁 7월 14일 알리바이 확인해. 그날 진짜 세종시에 있었는지 샅샅이 뒤져. 이틀 뒤 한지훈이 상기된 얼굴로 서류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선배님, 역시나 뻥이었습니다. 박준혁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가 나왔어? 7월 14일 밤 박준혁은 서울 강남 호텔에서 열린 보험사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알리바이 조작하려고 몰래 빠져나왔을까봐 동선까지 다 털어봤는데요. 한지훈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간 기록도 없고 서울에서 세종으로 내려가는 하이패스나 국도, CCTV 어디에도 박준혁의 차는 없었습니다. 놈은 그날 밤 서울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갔습니다. 김도연이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는 날을 골라서 자백을 했다? 이거 재밌네. 맞습니다. 박준혁이 지금 거짓 자백으로 이서연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김도연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도대체 왜지? 살인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왜 거짓 자백을 하는 거야? 대체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2013년 10월 하순 서울 구치소 접견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 죄수복을 입은 박준혁이 철제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죠. 김도연이 맞은편 자리에 털썩 앉으며 서류 봉투를 유리창에 툭 던지듯 갖다 댔습니다. 박준혁 씨, 7월 14일 행적 싹 다 털어봤습니다. 김도연이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강남 호텔 워크숍에 계셨더군요. 설마 체크인만 해두고 몰래 빠져나와서 세종시에 다녀왔다고 하실 겁니까? 박준혁이 입을 때려다 멈칫했습니다. 김도연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왔죠. 꿈도 꾸지 마세요. 호텔 주차장 입출차 기록,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국도 방범용 CCTV까지 싹 다 깠습니다. 당신 차는 그날 밤 호텔 밖으로 바퀴 반짝도 안 굴러갔더군요. 박준혁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순간이동이라도 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동선인데 대체 어떻게 세종시에 가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까? 박준혁은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7월 13일 밤에 약을 넣었어요. 13일이요? 하루 전날? 네. 하루 전에 미리 가서 약을 타놓고 왔습니다. 워낙 정신이 없어서 날짜를 헷갈렸네요. 김도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박준혁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봤습니다. 그럼 13일에 세종시에 가셨다는 거 확실합니까? 이번엔 말 안 바꿀 자신 있어요? 네, 확실합니다. 제 기억이 맞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죠. 구치소를 나온 김도연은 곧바로 차를 몰아 세종시 인근의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웃 주민 김말순의 집 대문을 두드리자 마당에서 콩을 고르던 김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형사 양반 또 오셨네. 어르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8년 7월 13일 저녁 기억하십니까? 그때 혹시 옆집에 낯선 남자가 오지 않았습니까? 김말순은 콩껍질을 까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7월 13일이라 그때가 무슨 요일이었더라? 일요일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요. 아, 일요일이면 저녁 예배 갔다 오는 날이네. 김말순은 턱을 괴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예배 끝나고 늦게 왔는데 옆집은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서연이 씨 혼자 자고 있었는지 쥐 죽은 듯 조용했지. 낯선 남자는 못 보셨습니까? 차라든가. 못 봤어요. 14일도 마찬가지고. 그 주에는 낯선 사람 그림자도 못 봤어. 시골이라 낯선 차 들어오면 개들이 먼저 짖어대는데 개들도 조용했거든. 김도연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남기고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큰 도움 됐습니다. 경찰서로 복귀한 김도연은 겉옷을 벗어 던지며 한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박준혁이 최근 재정 상태 털어본 거 있지? 네, 선배님. 여기 정리해뒀습니다. 한지훈이 두툼한 서류철을 김도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도연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2012년에 사업 말아먹고 빚이 1억 원이 넘네. 사채까지 썼고, 네. 보험 대리점 확장하려다 크게 실패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빚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요. 김도연은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장 내일 밥 굶게 생긴 놈이 왜 갑자기 감옥 가겠다고 자수를 해? 콩밥이 먹고 싶어서? 한지훈이 슬그머니 다른 서류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선배님,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2013년 8월 통화 기록입니다. 김도연이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2013년 8월 15일. 발신 박준혁, 수신 이서연. 8월 15일이면 서연이 컴퓨터 수리점에 가기 한 달 전이네. 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전화한 겁니다. 그것도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와중에요. 김도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간의 침묵을 깨고 빚에 쪼들리는 남자가 옛 내연녀에게 연락했다.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김도연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지훈아, 서연이 현재 재산 상태 싹 다 조회해. 숨겨둔 땅 있는지. 다음 날 아침 한지훈이 상기된 얼굴로 조사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대박입니다. 서연 씨 재산 내역 찾았습니다. 뭐가 나왔어? 2010년에 시어머니 강순옥 씨가 돌아가시면서 세종시 인근 토지 300평을 이서연이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그 땅 지금 시세가 얼마야? 세종시 개발 붐타서 지금 시가가 무려 12억 원입니다. 김도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12억? 2억짜리 땅이 6배가 뛰었다고? 네. 완전 로또 맞은 거죠. 김도연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5년 만에 연락한 거였어. 사랑이 아니라 돈 냄새를 맡고.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선배님 생각에 박준혁이 왜 거짓 자백을 한 거죠? 돈이 필요하면 협박을 해야지 왜 자기가 감옥에 갑니까? 김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서연이가 유죄 판결 받으면 상속 결격 사유가 돼서 재산을 못 받아. 강태수 씨 형제도 없다며? 그럼 먼 친척한테 넘어가거나 국고로 환수되겠지. 아, 그럼 이서연을 무죄로 만들어서 땅을 지키려고 자기가 총대를 맨 건가요? 그렇지. 아마 둘 사이에 딜이 있었을 거야. 내가 대신 감옥 가서 징역 살고 나올 테니 땅 팔아서 빚 갚아주고 뭐 챙겨줘라 뭐 이런 계약. 김도연은 창밖의 풍경을 응시하며 씁쓸하게 읊조렸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더니 비즈니스였구만. 잠시 후 김도연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이서연한테 면회 온 사람, 변호사 말고 또 있어? 없습니다. 가족도 안 오고 변호사만 주구장창 들락거립니다. 그 변호사 누가 선임해줬는지 확인해봐. 돈 나올 구석이 거기밖에 더 있어? 이틀 뒤 한지훈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선배님 촉이 맞았습니다. 이서연 씨 변호사 선임 비용 박준영 명의로 입금됐습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 놈이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댔다? 이건 투자를 한 거지. 확실한 배당을 약속받고. 김도연은 책상을 툭 치며 지시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이서연한테 넌지시 흘려줘. 박준혁이 자수했다. 자기가 모든 걸 혼자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며칠 뒤 한지훈이 구치소에서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선배님, 이서연 씨 반응이 좀 묘합니다. 어땠는데? 처음엔 안도하는 것 같더니 변호사가 박준혁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니까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안심하는 것 같으면서도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게 뭔가 찜찜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김도연은 턱을 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틈을 벌릴 기회였습니다. 김도연이 결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부수를 띄우자. 어떻게 말입니까? 이서연이랑 박준혁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실로 가는 복도에서 딱 마주치게 만들어. 한지훈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일부러 대면시키는 겁니까? 그래. 5년 만에 그것도 서로의 운명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을 보면 분명히 반응이 나올 거야. 그 찰나의 표정, 그게 우리가 찾던 증거가 될 거다. 2013년 11월 초 대전지방검찰청의 긴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수갑을 찬 이서연이 호송 경찰과 함께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박준혁이 또 다른 경찰에 이끌려 걸어오고 있었죠.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며 10m, 5m, 그리고 3m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이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박준혁의 시선과 허공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박준혁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고 이서연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1초, 2초, 찰나의 침묵 속에 두 사람의 눈빛이 얽혔다가 이내 동시에 고개를 획 돌려버렸죠.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김도연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의 눈에 스친 깊은 원망과 박준혁의 딱딱하게 굳어진 턱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도연은 먼저 박준혁을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철제 의자에 앉은 박준혁의 맞은편에 털썩 앉으며 김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혁 씨, 아까 7월 13일에 세종시 다녀오셨다고 했죠?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이상하네. 동네 주민들한테 싹 다 확인해 봤는데 그날 이서연 씨 집에 낯선 남자는 얼씬도 안 했다는데요. 박준혁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14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주 내내 낯선 차는 본 적도 없답니다. 시골이라 낯선 차 들어오면 개들이 난리가 나는데 개 짖는 소리 한번 안 들렸대요. 김도연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갈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었어요. 13일도 14일도 알리바이가 박살났다고요. 박준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죠. 제가 날짜를 또 헷갈린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또요? 이봐요, 박준혁 씨. 김도연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처음엔 14일이라더니 알리바이 깨지니까 13일로 바꾸고 이번엔 또 며칠로 말을 바꿀 겁니까? 장난해요, 지금. 박준혁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테이블 모서리만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김도연이 몸을 앞으로 숙여 박준혁의 눈을 쏘아봤습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약을 넣은 건 당신이 아니죠? 당신은 세종시에 간 적도 없잖아. 박준혁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르다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뭡니까? 똑바로 말해. 박준혁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실행한 건 제가 아닙니다. 서연이가 한 겁니다. 이서연 씨가요? 네. 저는 그냥 보험 설계해주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만 알려줬을 뿐이에요. 약을 넣은 건 서연이가 직접 했습니다. 김도연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왜 자수하셨습니까? 왜 안 한 짓을 했다고 거짓말하신 겁니까? 박준혁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땅 팔아서 5억 원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 갔다 오면 5억이요? 네. 저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이자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고 서연이가 무죄로 풀려나면 그 땅 팔아서 빚 갚아주겠다고. 김도연은 비굴하게 변명하는 박준혁을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녹화 중인 카메라를 한번 쳐다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거기 꼼짝 말고 앉아 계세요. 김도연은 조사실을 나와 곧장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서연이 앉아있는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녀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이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도연이 맞은편에 앉으며 무심하게 툭 던졌습니다.
박준혁 씨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자긴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이서연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박준혁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서연은 입을 꾹 다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김도연이 목소리를 깔고 압박했습니다. 그 여자가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죄 없습니다. 박준혁 씨가 아주 억울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서연의 얼굴이 굳어지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박준혁 씨가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할 생각이었다는 거 정말 모르셨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건 직후에 바로 잠적했잖아요. 5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고, 그러다 갑자기 땅값 오르니까 귀신같이 나타난 거예요. 돈 냄새 맡고. 김도연이 서류 한 장을 꺼내 이서연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2008년 8월 당신이 박준혁 씨한테 현금 5천만 원 전달했죠? 이서연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 밑이 하얗게 변했죠. 박준혁 씨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열흘만 기다려. 정리하고 올게. 그러고 나서 증발했잖아요. 5년 동안 생사 확인도 안 됐고. 이서연의 눈가가 붉어지며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습니다. 김도연이 쐐기를 박듯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국과수 디지털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서연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2008년 7월 5일 검색 기록, 생성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지만 강태수 씨는 서울 본사에서 주말 특근 중이라 집에 없었더군요. 김도연이 이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시간에 집에 있었던 사람은 당신하고 시어머니뿐이었죠. 병상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가 컴퓨터를 켜서 남편 사망 시 상속 이런 걸 검색하진 않았을 테고. 이서연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하나 더. 김도연이 종이 한 장을 더 꺼내 보였습니다. 같은 날 당신 이메일 계정에서 박준혁 씨한테 보낸 메일도 복구됐습니다. 제목이 아주 노골적이더군요. 졸피뎀 구매 방법. 이서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테이블 위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였죠. 김도연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박준혁 씨, 2008년 사건 직후에 잠적해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지금 애가 둘이나 있는 가장이에요. 이서연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당신한테 다시 접근한 건 순전히 돈 때문이었어요.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12억짜리 땅. 그거 한몫 챙기려고 연극한 겁니다. 이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이서연의 거친 흐느낌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김도연은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낀 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이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삼키고 컵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2008년 7월 15일 새벽,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김도연은 녹음기에 빨간 불빛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이서연의 목소리가 적막한 조사실 공기를 가르며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2007년 가을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죠. 이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종이컵 안의 물이 그녀의 손떨림에 맞춰 미세하게 일렁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준혁 씨를 다시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풋사랑이었던 그 사람을요. 김도연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이서연의 입술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서울에서 돈 번다고 주말에만 내려오고 저는 시골 구석에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 대소변 받아내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 생활이 벌써 3년째였죠. 이서연의 눈동자가 허공의 한 점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5년 전 희망 없던 그 시절의 풍경을 다시 보고 있는 듯 했죠.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언제까지 똥기저귀나 갈면서 썩어갈 거냐고. 이서연의 입가에 자주 섞인 쓴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너무나 맞는 말이었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었으니까. 김도연이 펜 끝으로 책상을 톡 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준혁 씨가 남편 보험 설계를 자청했어요. 자기가 제일 좋은 상품으로 골라주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 재산 사정, 빚 문제까지 속속들이 알게 됐죠. 이서연은 마른 목을 축이려는 듯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하지만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8년 봄부터였어요. 준혁 씨가 자꾸 악마 같은 소리를 속삭이기 시작한 게 저 땅만 보상받으면 우리 둘이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땅은 다 내 차지잖아라고. 그때부터 두 사람 관계가 깊어진 겁니까? 이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네. 저도 홀린 듯이 빠져들었어요. 준혁 씨가 그려주는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잡힐 것만 같았거든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탈출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하고 싶었으니까. 이서연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개발 보상이 자꾸 미뤄졌어요. 땅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어머니 병원비는 밑 빠진 독처럼 계속 나가고 당장 쌀 사 먹을 돈도 간당간당했어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재촉했습니다. 그래서요? 박준혁이 구체적인 계획을 꺼냈습니까? 6월이었어요. 준혁 씨가 눈을 번뜩이며 말하더군요. 이서연의 손이 종이컵을 찌그러뜨릴 듯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수면제를 조금씩 여러 병원 돌면서 처방받으라고. 피로회복제에 타면 맛도 안 변한다고.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는 흔하디흔한 일이라고. 김도연의 표정은 돌부처처럼 변화가 없었지만 펜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동의했습니까?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그렁그렁하게 눈물이 맺혀 있었죠. 준혁 씨가 화를 내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거냐고. 남편 보험금 2억이면 당장 숨통 트이고 우리 행복해질 수 있는데 왜 망설이냐고. 내가 뒤처리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이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훔쳐내며 다시 입을 열었죠. 7월 14일은 월요일이었어요. 원래 남편은 일요일 저녁에 올라가는데 그 주는 시어머니 병원 검사 때문에 하루 더 있었어요. 화요일 아침 일찍 회사에서 중요한 검수가 있다고 새벽에 차 덜 막힐 때 간다며 잠을 청했죠. 김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핏기가 가셨습니다. 새벽 2시쯤 남편이 일어났어요. 저는
졸음 쫓는데 좋다며 미리 준비해둔 피로회복제를 건넸고요. 이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울음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병에 제가 가루로 만든 약을 넣었어요. 내 아리나 준혁 씨가 시킨 대로. 조사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이명처럼 들려왔죠.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제 손을 잡고 웃더라고요. 이서연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다음 주엔 꼭 같이 산부인과 가보자고. 우리도 이제 아이 가질 때 되지 않았냐고.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이서연의 목소리가 오열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술, 담배도 끊겠다고, 늘 그렇게 착해 빠진 사람이었어요. 김도연은 아무런 위로도 건네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범죄의 디테일은 감정이 폭발한 직후에 나오는 법이니까요. 이서연이 콧물을 훌쩍이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새벽 2시 반쯤 남편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3시 27분에 저는 손을 벌벌 떨면서 준혁 씨한테 전화를 걸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출발했어. 그러고 바로 끊었어요. 이서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새벽 4시 12분에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천안 논산 고속도로 87km 지점.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김도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현장에 갔습니까? 네. 미친 사람처럼 달려갔어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늪처럼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경찰이 부검하겠냐고 물었을 때 저는 길길이 날뛰면서 거부했어요. 불쌍한 남편 2번 죽이지 말라고. 더 이상 아프게 하기 싫다고. 이서연이 고개를 들어 김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검하면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올까봐, 제가 감옥에 갈까봐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 뒤에 보험금 2억 원이 나왔어요. 저는 약속대로 현금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서 준혁 씨한테 줬죠. 이서연의 입가에 비틀린 웃음이 걸렸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준혁 씨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열흘만 기다려. 주변 정리하고 연락할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길로 잠적해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5년 동안 그림자도 못 봤죠. 이서연은 다시 종이컵 안에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남은 돈으로 빚 갚고 시어머니 병원비 냈어요. 2010년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 혼자 그 흉가 같은 집에 남았죠.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5년 동안 그 집에서 뭘 하며 지냈습니까? 도망갈 생각은 안 했습니까? 이서연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숨막힐 듯 팽팽해질 때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매년 7월 15일마다 남편 제삿밥을 지었어요.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데 저 혼자 향 피우고 절하고. 이서연의 뺨 위로 굵은 눈물 줄기가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남편에 대한 속죄인지 아니면 의심을 피하려는 위장인지 이제는 저도 모르겠어요. 김도연은 이서연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실일까 아니면 이 또한 연기일까? 조사실 안에는 이서연의 끊어질 듯한 흐느낌 소리만이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도연이 책상 위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탁 눌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이서연은 고개를 무릎 사이에 파묻은 채 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014년 3월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셔터 소리만이 뒤섞였습니다. 주문. 피고인 이서연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박준혁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땅, 땅, 땅. 판사봉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이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만이 입술을 비틀며 천장을 올려다볼 뿐이었죠.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유족들이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15년? 저게 법이야? 내 동생 살려내. 이 나쁜 년놈들아. 절규하는 유족들의 목소리가 법정을 메웠지만 두 사람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항소도 없이 그들의 형량은 차갑게 확정되었습니다. 몇 달 뒤 여름의 열기가 시작될 무렵 사건의 실마리를 처음 제공했던 오진우의 컴퓨터 수리점 앞에는 임대문의 종이가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에 마지막 박스를 싣던 오진우의 등 뒤로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 총각이 그 사람이라며? 남의 집안일 들쑤셔서 동네 망신시킨. 그러게. 가만히나 있지. 괜히 나서서 집값만 떨어뜨리고. 쯧쯧. 오진우가 박스를 짐칸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죠. 아줌마들, 사람 죽은 게 집값 떨어지는 것보다 안 중요해요? 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아주머니들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진우는 텅 빈 가게를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더러워서 떠난다, 진짜. 트럭은 매연을 내뿜으며 골목을 빠져나갔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씁쓸한 먼지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 근처 허름한 포장마차. 김도영과 한지우는 닭발 한 접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소주잔을 입에 털어넣으며 크으 하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지훈아, 잠 비었다. 한 잔 받아라. 한지훈이 두 손으로 공손히 술병을 들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잔에 찰랑거리며 찼습니다. 선배님, 이제 사건도 다 끝났는데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아주 시원섭섭하지 않으세요? 김도연은 빈 잔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다. 범인은 잡았는데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게임을 한 기분이야. 김도연이 오뎅 국물을 숟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태수 그 양반 죽어서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납골당 가봤냐?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더라. 직장 동료들도 처음 한두 번 오고 발길 끊었고. 한지훈이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으니 저희가 잡아준 게 유일한 위로겠죠. 위로라, 그게 위로가 될까? 김도연이 담배를 꺼내 물려다 가게 주인의 눈치를 보고 슬그머니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거랑 덮여있던 상처를 후벼 파는 거. 그 경계가 어딘지 이번엔 도통 모르겠더라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떠나거나 망가졌으니까. 두 형사는 말없이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유독 서글프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2015년 탐욕의 시작이었던 세종시 인근의 땅 300평은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경매법정에서 경매사가 건조한 목소리로 외쳤죠. 15억 원. XX건설에 낙찰되었습니다. 부부의 비극이 서려있던 그 땅에는 굉음과 함께 포크레인이 들어왔고 지금은 3층짜리 번듯한 상가 건물이 들어서 밤마다 네온 사인을 번쩍이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오가는 사람 중 누구도 그 땅 밑에 묻혀있던 피비린내 나는 사연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차가운 교도소의 독방.
7월 15일이 되자 이서연은 배식구로 들어온 밥상을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 누웠습니다. 교도관이 철창을 툭툭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2507번. 밥 안 먹어? 오늘 또 굶을 거야? 이서연은 좁은 침대에 누워 회색빛 천장만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입을 굳게 다문 그녀의 눈가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녀를 찾아오는 면회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도연은 정년퇴 임식을 마치고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그는 가끔 지방에 내려갈 일이 생기면 습관처럼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천안 논산고속도로로 핸들을 꺾었죠. 논산 방향 87km 지점. 김도연은 속도계 바늘을 줄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하구만. 찌그러졌던 가드레일은 이미 새 것으로 교체되어 반짝이고 있었고 그날 새벽에 참혹했던 흔적은 빗물에 씻겨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차들이 무심하게 쌩쌩 달리고 있을 뿐이었죠. 김도연은 룸미러로 멀어지는 현장을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강태수 씨, 거기는 좀 편안하죠? 여긴 여전히 시끄럽네. 김도연은 다시 전방을 주시하며 묵묵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지만 백미러 속의 남은 도로는 여전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2008년 7월 15일 새벽.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라며 웃던 32살의 가장. 아내가 건넨 마지막 피로회복제를 마시고 떠난 그의 외로운 마지막 길은 이제 누렇게 바랜 수사 기록 속 한 페이지로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들었다고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고요한 빛과 평온한 순간들이 스며들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